일단 20년 전 20살 첫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니, 야 성준아, 너 어제 그 폴란드 전 봤어 못 봤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현민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까불이 현민이, 또또리 성준이, 쫄보 동원이, 그리고 저까지 동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시기로 한 거죠. 야, 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 왔어. 왜 이렇게 얘가 급해? 동원아. 나서기를 좋아하는 현민이가 괜찮은 아지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가. 아, 그거 아우, 하지 마. 다 왔어. 아유 급해갖고. 아, 야, 여기 봐봐. 자, 빠바바바. 오, 괜찮네. 야, 이씨. 괜찮지? 분위기 괜찮네. 어때? 별거 없지. 여기는 밤새 술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진짜 주변을 봐봐요. 우리는 서둘러서 폐가로 향했고 한 사람씩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너무 깜깜해서 조심조심 발을 내딛는데 괜찮네. 아 깜짝이야 진짜. 랜턴 불빛에 비춰보니까 제사 때 쓰는 나무 그릇 있잖아요. 제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굴러가는 제기를 따라서 불을 이렇게 비춰보던 저는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챘습니다. 어둠에 적응되면서 집안 풍경이 점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 집안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수북히 쌓인 먼지만 없었다면 방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이상하다. 야반 도주라도 한 건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뭘 본인이 그렇게 놀라? 아 왜 이래? 아니, 얘기하다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 어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사연을 미리 받아봤잖아. 난 내가 상상을 하니까 다 놀랬어. 조용히 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만 들으면 아니지. 나도 들었어. 족소는. 야 인형. 그때 현민이가 바닥에서 손때가 잔뜩 묻은 인형을 주워들었습니다. 인형 배 누르면은 그 노래나 목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누르면 그 인형을 현민이가 실수로 받는 바람에 소리가 났던 거예요. 야 재수없게 인형이 왜 여기 있냐 이게. 빨리 치워 빨리. 빨리 치워. 어휴 기분 나쁘네. 처리했어. 동원아 술 가자 술. 술좀 먹자. 자 술. 동원아 술. 저하고 친구들은 폐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졌죠. 달빛이 환히 비추는 게 랜턴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필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맞아. 멀쩡. 부어라, 마셔라, 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 됐는데 구라 좀 치지. 입만 벌리면 구라야. 야, 근데 현민이 어디 갔냐? 몰라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어요?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건지 현민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아, 처음에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라. 현민인가 싶어서 뒤로 돌아보는데
이번엔 문이 아주 세게 닫혔습니다.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안 무섭다니까 빨리 나와.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 무서워 새끼 안 무서워. 결국 거실로 나가봤죠. 뭐 어디 갔어? 근데 건너편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들은 현민이를 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랜턴 불빛 너머로 이불 덮인 커다란 침대가 보였어요. 얘가 설마 여기서 자나? 야, 최현민 자냐? 이불하고 침대 시트가 그건 아주 오래돼서 굳어버린 혈흔 같았습니다. 사고 났었어.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마치 사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막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그런 노란색 줄이 막 나뒹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냐? 야 설마 여기서 사람이 죽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지? 뭐 그딴 소리를 하냐.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막 별의별 상상이 막 다 떠오르는데 야, 최현민 너지? 아, 장난치지 마. 눌러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술기운이 싹 달아나고 현민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잘못 들은 거야. 맞아. 야, 빨리 현민이 찾자. 야, 니네 저쪽에 찾고 나 안쪽에 찾을게. 차선을 불러. 저는 막 집안을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친구 둘은 바깥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최현민. 혼자서 이리저리 이렇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보는데 주방 쪽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데 이거 손바닥 자국이잖아. 손바닥? 주방 바닥에 이렇게 먼지가 쌓였는데 그 위로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 모양이 참 이상했어요. 이 손바닥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끌려간 듯한 흔적도 있었고. 이게 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고 그 흔적에 따라서 움직여봤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간 듯한 그 흔적은 나중에 주방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싱크대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싱크대에 현민이가 있는 거 아니야? 사라진 현민이, 깨름직한 소리들, 게다가 이 수상한 흔적.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흔적이 끊긴 그 싱크대 안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서 싱크대 문을 그리고 전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잡아섰어요 그냥. 왜냐면 그 싱크대 안에 시뻘건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시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내 친구 현민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데다가 눈에 핏발은 막 서가지고 싱크대에 억지로 이렇게 몸을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가자.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빨리 가자고. 몸을 살짝 흔들어 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현민이 잤어. 야, 빨리 지금 그대로 와. 곧바로 친구들이 달려와서 처음에는 황당한 듯이 현민이를 쳐다보다가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왜 웃어? 현민아, 야, 이상해. 현민아 나와봐. 오지 마, 오지 마. 겁에 질린 듯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무섭잖아요. 얘가 미쳤나 이게? 막 그래서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현민이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야, 빨리 땡겨. 나와봐. 씨. 동원이, 성준이 같이 이렇게 현민이를 붙잡고 당겨봤는데 그 친구의 몸 싱크대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현민이 몸이 싱크대 벽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현민이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건 거 같아. 잡고 있나 봐. 야, 빨리 땡겨. 그렇게 셋이서 밤새 현민이를 끌어당겼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밖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다행히 새벽 일찍 밭일을 나가시던 아저씨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얘기를 듣더니 버럭 화부터 내시는 겁니다. 아니 거길 왜 들어갔어? 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아저씨 세 분을 더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뭘 안다. 아저씨들은 집 안으로 달려가서 굵은 밧줄을 꺼내가지고 현민이 몸에 이렇게 동동 동여 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민이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가지고 입에 거품까지 물고서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데 한 아저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뭐래? 안 당기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밧줄을 붙잡고서 정신없이 당겼습니다. 그렇게 한밤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죠. 현민이를 싱크대에서 꺼내기 위한 줄다리기. 그냥 이를 악물고 더 힘껏 당기고 또 당기고 했죠. 그런데 밧줄을 아무리 열심히 당겨도 아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런 거? 어떻게 그래? 근데 현민이를 봤더니 싱크대를 붙잡고서는 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5분, 10분, 20분. 근데 밧줄은 단 1cm도 우리 쪽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좀 당겨봐. 아이고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악에 받쳐서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노력이 통한 걸까요? 어떻게 나온다. 밧줄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더 이를 악물고 다 같이 죽으림을 다해서 줄을 당겼죠. 어느새 현민이 몸이 싱크대 밖으로 반 정도 빠져나왔을 때 우리를 끌어당기던 힘이 턱 하고 풀리면서 무겁지 않은 거야. 저기 어떻게 들어가 있던 거야? 지금까지 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거대한 힘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얼마 후에 구급차가 와서 현민이를 이렇게 실어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문안에 간 저와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어렵게 꺼낸 그날 밤의 기억. 그건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일단 팔가에서 소리나는 인형을 밟은 후로 인형. 인형.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이렇게 방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면서 집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안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폐가가 아니라 마치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왔대요. 서늘하게 날이 선 길고 뾰족한 회칼을 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사건이 있었나 보다.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죽는다. 현민이가 바로 앞에 있는 식탁 밑으로 급하게 몸을 숨겼는데 잡아. 남자가 집안을 수색하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현민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서 도망갈 곳을 찾았죠. 근데 자꾸 싱크대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싱크대 문이 아주 살짝 열리면서 자꾸 새하얀 손이 현민이를 불렀다고 했어요. 귀신 있나? 이리 오라고. 아 거기 뭐가 있네. 귀신 있나? 이리 오라고. 그렇게 싱크대 안에 한참을 숨어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검은 모자의 남자가 이제야 찾았다는 듯이 섬뜩하게 웃으면서 현민이를 거칠게 붙잡고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작은 손이 쓱 나타나서 현민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현민이를 사이에 두고서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남자 모습이 사라지고 현민이를 붙잡고 있던 힘이 모두 사라졌대요. 싱크대 밖으로 튀어져 나온 현민이는 놀라서 뒤로 돌아봤는데 그 싱크대 안에 웅크린 작은 꼬마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는 현민이를 보면서 천천히 손을 흔들었대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검은 옷에 칼을 든 남자. 그리고 싱크대에 있던 꼬마. 현민이 앞에 나타난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때는 1999년 화성시 서신면에 백밀이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수심이 얇고 갯벌이 넓어서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러 많이 오는 곳인데요. 그 백밀리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갯벌이 바로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자그마한 놀이동산을 끼고 있는 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용하던 동네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여기 좀 열어달라니까. 아 그래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올 테니까. 아 이거 좀 열어줘. 하세요. 아 그래도 이 사람아,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이게 좀 도와주게. 응? 군만 한 번 하고 얼른 나갈게 우리가. 좀 도와줘. 좀 제발.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 이거 좀 열어줘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내 군만 하고. 그런데 이 주민들 사이에 뜻밖의 인물이 한 명 섞여 있습니다. 색동 옷을 입은 무당이었죠. 심지어 그 무당을 데려온 사람은 이 마을의 이장님이에요. 얼마 전에 김씨 영감네 손주가 서울에서 놀러를 왔는데 아이 그 손주가 그냥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턱 막혀가지고 죽었대잖아. 그런 일이 또 안 생기려면 여기서 구설을 해야 한다고.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군만 하고 나갈게요.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아, 그래도 아 좀 열어줘요. 가세요. 돌아가세요. 지친 표정으로 제복을 입고 가세요. 주민들을 막는 이 사람. 바로 폐허를 지키는 의무경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경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이 사연을 보내주신 김정수 씨입니다. 1999년 당시 22살이었던 김정수 씨는요. 화성의 한 파출소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바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늦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뒤에. 가세요. 그런데 이 동네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아. 그 혼을 달래주지 않으면 이 사단이 또 날 거야. 그 억울함 풀어줘야지. 자네들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 그 말에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린 데다가 지붕은 무너지고 철골이 다 드러나서 정말 흉측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특별 임무란 그 건물이 서 있는 폐허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왜? 폐허를 왜? 동네 주민들이 무당을 데려오는 일 말고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수 씨가 후임과 마을 근처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 아빠! 아이가 엉엉 울면서 애타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꼬마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가족끼리 놀러 와서 이 물놀이를 하던 중에 아빠가 사라졌어요. 정수 씨는 그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라진 아이의 아빠는 썰물 때가 되자 갯벌 한가운데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어느 틈엔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속닥이더래요. 여기 수심이 얕아서 사고 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다 그 불난데 때문이야. 구슬해야 되는데 구슬 안 하면은 이 동네에 애가 올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애가 계속 온다고. 이렇게 동네 분위기가 계속 뒤숭숭하니까 정수 씨의 이 중대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이상한 말이 떠도는 거예요. 뭐라고요? 폐허를 지키던 정수 씨네 중대는 이 변변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터에 매트리스를 대충 넣고 그냥 거기다가 모기장을 치고 겨우 잠만 자는 정도였어요. 너무 열악하다. 심지어 밤중에 매트리스에 누워서 이렇게 몸을 뒤척이고 옆을 돌아보면 그 새까맣게 타서 내려앉은 건물 잔해가 바로 정면으로 보이곤 했죠. 무섭지. 그러던 어느 수경님 일어나 보십시오. 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순찰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저랑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폐허 쪽으로 후임과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거 100% 울음소리다. 그것도 여러 명의 아이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수경님, 여기 거기 아닙니까? 그 벽에는 301
3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사연의 스토리텔러로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사실 괴담이 아닙니다. 괴담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정수 씨는 오히려 이 괴담의 진실을 풀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 동네는 막 구술해야 한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이 많이 돌았어요. 이 말이 돌았던 이유는 정수 씨는 다 이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1999년 6월 30일로 가봅니다. 99년. 깊은 새벽. 형님, 빨리 일어나서 빨리 출동입니다. 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이야. 저기 불이 크게 났답니다. 불이 났으면 소방관을 불러야지 왜 의경을 깨우는 건데. TV 좀 보세요, TV.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층 건물 위에 올려져진 52개의 컨테이너 위로 마치 성냥갑에 불이 붙은 듯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시간은 새벽 4시 10분경. 화재 현장은 입구부터 아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고. 나 좀 들여보내줘.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우리 애가 지금 여기 있잖아.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 부모들입니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소방관들까지 겨우 그 틈바구니를 헤치고 들어가서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정수 씨는 그때 본 그 광경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이었다. 공터에 길쭉하게 세워진 대형 건물이 완전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그 처참한 광경에 놀라기도 전에 정말 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하게 진동하는 그 냄새. 불이 나면서 생긴 유독가스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건물에 진입한 소방관들이 흰 보자기를 씌운 무언가를 들것에 실어서 나르고 있었는데 정수 씨는 처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작은 인형인가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인형만큼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중대는 펜스를 세우고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마스크도 없이 그 끔찍한 현장을 수습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수 씨는 가슴 아픈 장면을 계속 보게 됩니다. 301호라고 적힌 문에는 짧은 스크래치들이 있었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여러 개의 손이 아주 처절하게 긁은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 뒤편에 작은 건물이 한 채가 더 있었는데 그 안에는 또 깨진 술병이며 화투장 그리고 카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정수 씨가 서 있던 그 현장은 1999년 6월 30일 화성시 서신면 100mm에서 발생해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화재 사건. 바로 그 현장입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최초로 불이 났던 301호로요. 이곳에서 자던 유치원생 18명의 시신이 불길을 피해서 창가에 모여든 채로 발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수 씨가 맡았던 특별 임무란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수 씨네 중대가 시랜드에 남아서 여름 내내 이 현장을 보존하는 것. 경기도 평택에 살고 계신 세 아이의 어머니 이수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상세불명 심정지. 의학용어군요 이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수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원인이 없다고 했어요.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어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돼서 10분 이상 심정지가 된 상태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 10분 이상? 그거 이제 뭐 사망한 상태인데 거의 코마.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저도 제 스스로 그냥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 그럼 남편이 여러 이렇게 가지 되면. 있었구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또 심장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수정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졸려? 이 정도 끄떡 없지. 아직 남았으니까 좀 자. 우리 애기도 피곤하겠다. 알았어. 저희 시부모님은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는데요. 아버님 암 수술 경과를 봐야 해서 늦은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속초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 우회전이라고? 이 길 맞아? 이 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씩 시댁을 오갔지만 한 번도 이 길로 간 적은 없었어요. 가던 길이 있는데. 막히나? 저는 그냥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자면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자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뭐야? 갑자기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앞에 뭐 나왔나 보다. 방금 뭐가 앞에 지나갔는데? 앞에? 고라니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깐만. 여보 뭐해? 빨리 와. 알았어. 그런데요, 다시 출발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뭐야? 어머 여보. 여보. 아니 글쎄 남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했나?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운전을 해서 속초 아버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졸아? 나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보. 여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사러 가려는 그때 누가 하는 얘기야? 갑자기 귓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너무 놀라서 두리번거렸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가려고 돌아섰는데 귀신이 떠는 거네. 그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졸고 있는 남편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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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남편의 머리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꼭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어머. 저 사람 뭐야? 사람 맞아? 나 얘랑 갈래. 보호자님. 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진료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의 뒤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남편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 불안해. 저는 제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외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평택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운전을 했어요. 또 저라? 아, 진짜. 깜깜한 산길을 굽이굽이 가다 보니까 속초에 갈 때 사고가 날 뻔했던 그 길이더라고요. 또 거기로 가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도는데 저게 뭐지? 갓길에 짐가방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열지 마, 열지 마. 근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고. 도망가. 찰나였는데 너무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기괴하게 다리를 절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봐. 여보!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깨질 않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불안하네. 불안하다. 안 보이면 불안해. 아, 뭐지? 간 건가? 타고 있네. 휘범벅인 얼굴을 하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 분명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제 진짜 보이는 건가? 그래 예전부터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저희 외할머니가 큰 만신 분이세요. 아 그래. 외할머니, 형제, 자매 포함 저희 외삼촌까지 전부 다 무속인이셨어요. 여기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포스가 있으셔. 속초에 다녀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형체가 제대로 보이는 귀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 국발이 떨어진 것 같아. 그거 어떡하냐. 그런데 여보, 나 축구하러 갔다 올게.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쌩쌩해져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축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빨리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불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정훈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너 괜찮아? 그런데 그때 이 새끼들! 쉬었나 봐. 쉬었다.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너 누구야? 신기하게도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야, 200줄! 자, 시끄러!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계속해서 고함을 치던 남편의 심장은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곧 다시 뛰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게 좀 오늘 밤 이거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애들은 넋을 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아이고.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일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아, 남편. 우리 남편은? 여보. 여보! 여보! 헐레벌떡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다 귀신이구나. 다 귀신인가 봐. 저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뛰어가서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섰습니다.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여보야, 내 남편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밥도 못 처먹게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릴 거야. 세게 나갔네. 하지만 귀신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강하게 밀어댔죠. 힘에 밀리던 그때 네 남편 안 죽는다. 어디선가 들려온 말과 함께 저를 밀어붙이던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시루떡이 엄청 잘 됐어. 시루떡 위에서 동자들이 뛰어놀아. 할머니는 굿이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분이 나오셨어요. 저 김정우님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심박수 유지 중이세요. 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면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진정하고 난 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속초 갈 때 길 잘못 든 적 있지? 그놈들 산속에서 뛰어나와서 차에 탄 거야. 그 산길 도로에서 남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순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갈 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남자 귀신이 차에 타서는 남편 뒤에 딱 달라붙어서 머리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를 칠 때마다 남편이 꾸벅꾸벅 졸았던 거죠. 남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이고 이미 그 명줄이 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줄을 기대어서 사는 게 이제 제 명줄을 같이 기대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생연분이네. 아니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야? 사고로 급사한 귀신들이 명이 다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남편한테 심술이 나서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놓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제 명줄에 기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정현규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현규 씨는 15년 전에 성북구 장위동의 어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데요. 현규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새로 살 집을 지으면서 원래 있던 집을 팔았는데 새로 짓는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시간에 좀 텀이 생겨가지고 근데 때마침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집에 어떻게 우연히 살게 됐죠. 그런데 그 집이 들어갈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경고판 같은 게 붙어있는 이상한 방도 있었고 집안에? 아무튼 거기 살면서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좀 이상한 일들도 좀 많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좀 이야기를 좀 안 해주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지금도? 뭐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집의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하는 날, 현규 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사할 집이
마당까지 딸린 멋진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오, 괜찮네. 야, 형도 많이 컸구나. 어? 안녕하세요. 2층에는 집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현규 씨네 아버지가 이 부부와 오랜 지인 사이여서 지인 찬스로 1층을 몇 달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 데서 세입자 받기도 애매했는데 상부 상조하는 거죠, 뭐. 아이고, 분위기 좋네. 감사합니다. 현규 씨와 동생은 각자 자기 방을 고르려고 했어요. 1층엔 거실을 중심으로 3개의 방이 있었는데 여기 좋은데?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을 골랐습니다. 여기 내 방찜? 그런데 그 방이 좀 특이했어요. 문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니, 집에 뭐 저런 게, 뭐 여기 사무실이나 뭐 이런 몰라도. 이건 또 뭐야? 그냥 떼버릴까? 잠깐 빌리는 건데 굳이 건들지 마라. 그래, 뭐 오히려 좋아. 뭐 남의 집에 잠시 있는 거니까 뭐 아버지 말씀대로 했죠. 그것도 또 그러네. 그런데 이거 뭐야? 문 안쪽에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신기하게도 그 조그만 구멍으로 거실이 한눈에 보였어요. 감시하는 건가? 그렇게 새 집에 적응하던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동생만 할 일이 있다며 집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빨리 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려 하지 않아.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아이고. 무서웠겠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재개발을 앞둔 동네다 보니 빈집을 노린 도둑이나 노숙자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규 씨와 아버지는 집 주변과 마당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뒤져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아빠가 봤대.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 왜 이래? 문이 잠겼는데? 그 사이 현관문이 잠긴 거예요. 옛날 집이라 열쇠로 잠그는 문이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이걸 어째? 가족들이 전부 나와 있고 열쇠도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문이 잠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밑에 좀 한번 살펴봐. 그때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그 아저씨, 저희 집 문이 잠겨 버려가지고. 근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날이 꽤 쌀쌀했는데도 아저씨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 괜찮아? 근데 문이 잠겨? 응. 나도 1층 집 열쇠 없는데. 그때 아우,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돌로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진 누가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고 현규 씨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위층 아저씨도
뒤따라 창문을 넘어갔어요.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고 멍한 표정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면 안에서 문이 어떻게 잠겼어? 아마 문이 낡아서 저절로 잠겼나 봐. 아, 참. 들어가자. 아휴, 이상하네. 하지만 현규 씨는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코드 어디 갔지? 아버지의 혼잣말을요. 그날 밤 현규 씨는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 아니야?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을 신은 듯한 소리가요. 현규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식탁에 앉은 가족들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엄마, 밤에 그 소리 못 들었어? 누가 거실 돌아다니는 소리. 너 아니었어? 아, 다 같이 들었네. 그만해! 별일 없잖아.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아버지가 뭐 이상하네. 그런데 그 뒤로도 종종 밤이 되면 그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현규 씨는 아버지 말을 떠올리며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규 씨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까칠 팔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무심결에 팔을 퍽퍽 긁는데 뭐야?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를 불렀고 불을 켜는 순간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 개미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보다 이거 수백 제 마리? 얼굴, 팔, 다리, 이불, 침대, 장판까지 싹 다 붙어 있었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아침마다 그 일이 계속됐고요. 꽤 오래 계속 반복됐어요. 틈이란 틈은 다 막았는데도 개미떼의 습격은 며칠간 계속됐어요. 야야야. 그렇게 답답하고 찝찝한 상태로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행인 건 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나 내일이면 이사를 간다는 거였어요. 아, 다행이네. 이 집도 이제 끝이다. 현규 씨는 늦게까지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또 왔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이 집을 떠나면 이 소리의 정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 그렇지. 그냥 모른 척해. 호기심. 그 생각을 했을 땐 현규 씨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하지 마. 그리고 천천히 문에 난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실루엣뿐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 윗집 아저씨였어요. 윗집 아저씨. 왜 남의 집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설마 그동안 저 아저씨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건가? 한참 혼란에 빠져 있는데 문득 밖이 너무 조용했어요. 갔나? 근데 어둡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고 있는 건가? 기겁한 현규 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시에 문고리가 덜컥덜컥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살점이 떨어지고 피부가 썩어버린 모습으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바로 그때 정영규! 얼른 안 일어나!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지금 다 싼 거야? 어머니였어요. 어느새 아침이 된 거예요. 말이 샌 거야? 엄마 아니 그 밖에 그 아저씨. 무슨 아저씨? 아우 이게 다 뭐야? 개미들이 또 왔어. 아우. 사방에 죽은 개미들이 때로 묶여 있었어요. 개미가 약간 수상한데. 그때 윗집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현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출장이 길어져서 못 왔지. 알잖아. 현규네하고 우리 둘 다 계속 지방에 있었던 거. 아니 저 그럴 리가 없는. 아니 저 어제 분명히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윗집 아줌마가 현규 씨의 방문을 가리켰어요. 어머, 이 표지판 계속 달고 있었어요? 이 아줌마 안 해 뭐. 보기 흉했을 텐데. 이 아줌마 안 해 뭐. 아니 애 아빠가 그냥 놔두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남편이 자기 전용 창고라고 붙인 건데 나도 못 들어오게 해서. 근데 안에 뭐 이상한 건 없었죠?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 집도 곧 철거할 예정이니 필요한 물건은 뭐든 가져가라면서 서둘러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규 씨도 어머니의 재촉에 못 이겨 다시 이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래? 현규 씨가 방에서 가구를 드러내다가 한쪽 벽지가 쭉 찢어진 거예요. 그 방 벽지 한쪽이 좀 뜯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뜯고 싶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뜯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 나무로 된 문인데 꽤 오래된 것 같은 문. 문이 있어. 문이? 현규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장같이 좁은 공간에 개미 그림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엔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윗집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를 무척 닮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죠. 모른 척해라.
아버진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기 전 그것을 보고 현규 씨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구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삿짐이 가득 실린 차 안에서 현규 씨는 잠결에 부모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윗집 아저씨 출장 간 거 맞아? 동네 사람들 말이 그 집에 미친 동생이 있는데 병원에서 사라져서 아저씨가 찾으러 다닌다던데? 글쎄, 뭐 사라진 건지 죽은 건지. 됐어. 남의 집 얘기하지 말자고. 현규 씨는 지금도 가끔 그 집, 그 방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뭐해? 윗집 아저씨. 아니, 아저씨를 닮은 그 사람이 그 방의 원래 주인이었던 걸까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